아까 농담삼아 똑똑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잘 알아들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이언트보다 더 앞에 가 있는 게 좋아요. 앞에 가 있어서 이 사람이 가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나를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를 들고 있겠다. 정도는 센스가 있으면 좋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러려면 순발력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안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죠. 표출을 해야 돼요. 즉 산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잘 써야 돼요. 이 글로써 얘기한다고 합니다. 컨설턴트는. PT를 잘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모든 산출물은 문서화되기 때문에 문서로 작성하는 능력, 그 다음에 특히 한국어 능력이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개발 사업에 대한 산출물이 한국어로 쓰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클라이언트는 개도국인데 보고서는 한국에다 코이카에다 이렇게 보고서 낼 때는 한글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대학에서 할 때는 연구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연구 사업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한글로 나온 전략 문서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글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잘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일들에 대한 기회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제네릭 스킬입니다. 기본 역량.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때부터 역량을 쌓아서 중고등학교를 거치는 동안, 대학을 거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갖추어지는 역량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DNA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부모님들 너무 탓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 역량은 분명히 본인이 스스로 노력하면 키울 수 있는 역량입니다. 학교에서는 그 기본적인 바탕이 갖추어져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는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직접 사업을 들어갔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되나, 그 다음에 왜 얘네들은 이런 사업을 요구할까, 왜 얘네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왜 여러 나라들은 특히나 아프리카권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저개발 상태에 있을까, 그걸 왜 우리가 해결을 하지 못하나 등등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영역에 대한 커다란 레이셔널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킬로 넘어가겠죠. 스킬로 넘어가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끝없는 도전과 노력을 요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주민 대표가 가르치는 이런 수업처럼 실제로 프로젝트를 있는 프로젝트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업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가상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제 있는 어느 마을 또는 어느 기관, 어느 도시,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심지어 수행까지 하는 이런 데까지도 이제 뻗쳐 있고요. 사실은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능력이 되는 많은 학생들을 저희가 따로 리크루트를 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도 여기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경험도 익히고 실제로 개발 사업이 나중에 실제로 일선에 나갔을 때 본인이 든든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을 학교에서는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저는 곽재성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늘 국제개발 전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쪽인 기술 전문가 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졸업 후에 병원에서 영양사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 1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이제 코이카 대학 협력 사업으로 영양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왔는데요. 네. 이제 향후에 제가 보건 전문가로서의 꿈을 갖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기술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영어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쪽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커리어를 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경력을 갖고 계시고 전공도 영양 식품영 쪽으로 하셨겠죠. 온라인이 잘 되신 것 같고요. 영양은 보건과도 관계가 있고 좀 더 업스트림으로 올라가면 농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와도 관계가 있죠. 교실, 뭐 급식을 통해서 영양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실은 개도국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멀티섹터로 변형이 가능한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커리어를 가급적이면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양의 기초에서 본인은 영양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미 영양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때문에 내가 좀 더 많은 족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건과 관련된 또는 교육과 관련된 농업과 마케팅에 관한 이런 쪽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가급적이면 그런 쪽 프로젝트도 좀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필드 경험 충분히 뭐 캄보디아에서 있으시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경험 더 쌓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이 커버리지를 넓혀가는 그러니까 이볼루션 모델을 좀 더 이렇게 팽창시켜서 포지셔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본인의 그 영어 구사, 그 다음에 개도 사람과 일하는 커뮤니케이션 참여, 그 다음에 문서 작성 이런 것들에 좀 부족함을 느끼세요? 아니면은 난 이 정도면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 그렇게 느끼세요? 제가 사실 네. 병원에서 1년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바로 현장에 투입된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이나 그런 능력의 부족함을 좀 많이 느꼈고요.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캄보디아 말을 배워서 그것으로 사업을 거의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는 불편함을 많이 못 느꼈는데 이제 또 구직을 하면서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필요성이 많이 느껴서 그쪽으로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게 가고 계시네요. 뭐 캄보디아에서 로컬 언어를 배우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여기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틀, 그 다음에 국제화에 대한 틀, 사업 개발과 운영에 대한 틀을 더 갖추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섹터의 전문성이 있으시고 원래 이걸 하셨던 분들이 그런 제네릭한 면으로 조금 더 발전을 해 나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분야에 대한 역량을 더 키우시고 다른 한쪽에는 제네릭한 역량을 더 키우시고 영양을 뭐 PhD까지 해서 나는 그 분야에 정말 뭐 구루가 되겠다. 정말 영양의 엑스퍼트가 되겠다. 이게 아니신 다음에는 좀 더 넓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습니까? 자, 손들 수 있으세요? 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 본인. 네. 박재성 교수님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동문과를 졸업했는데 네. 이쪽 분야에 관심이 생긴 인문 졸업생인데요. 네. 근데 제가 3년간 이게 페이스북의 아시아 파트너 회사에서 디지털 마케터로서 컨설팅을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네. 약간 그런 사적인 거에 대한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서 공부를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고 이걸 미디어 쪽으로 풀고 싶다라는 약간은 베이그한데요. 근데 이런 쪽에서 그 필드에서 이런 미디어라던가 아니면 뭐 글이라던가 출판 쪽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산업 분야의 사람들이 계시죠. 오늘 잘 오신 것 같아요. 국내 최초의 ODA 전문 미디어 ODA 웹 TV 지금 전주에 계십니다. 우리 김 대표님께서 지금 촬영을 하시는 게 지금 다 웹으로 올라갈 거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ODA 전문 미디어로서 런칭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포털로서 기능을 할 건데 있는 건 있는 거고요. 근데 너무 마켓이 작아요. 지금 말씀하신 분야가 미디어 쪽으로 미디어 쪽으로 국제 개발과 같이 접목을 해서 뭔가 새롭게 이 역량을 키워서 일자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국문과 나오셨으니까 글 잘 쓰시죠. 그 다음에 미디어 쪽이 있고 마케터 했으니까 뭔가 잘 포장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잘 일러스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게 정말 중요한 제네릭 스킬이거든요. 저는 정말 글 잘 쓰는 사람만 있으면 저 내일이라도 저는 바로 제가 쓰고 싶어요. 그만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쓰시는 글은 글이 아니에요. 우리 매일 카톡 하는데 그거까지 없네. 네. 그거 그대로 갖고 계시고 거기에다 국제개발을 조금만 더 얹어보세요. 그러면은 상당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닥이 굉장히 굵기 때문에 누가 일 잘해요? 항상 전화가 와요.
상시 사람을 찾는 기업들도 사실 있어요. 컨설팅 기관 중에서. 근데 정확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스펙이 이제 그런 스펙들입니다. 네, 또 질문. 아까 손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이제 일반 사교비를 공부를 하다가 중국에서 국제 관계학을 공부를 하고 지금 사회복지단에서 국제 협력 일을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중국 쪽에서 국제 관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개발학 지금 일하고 있는 데는 아키텍처 쪽하고 많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쪽의 경험을 많이 못 살리고 있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차후로는 좀 이렇게 같이 그거를 연결을 하는 그런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국제 기구들이 사실 미국이라던가 유럽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이 또 뭐 아시아 개발 쪽으로 또 이제 점점 국제 기구를 좀 형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상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중국과의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살릴 수 있는지 조금 그런 부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네, 뭐 이 질문은 뭐 저도 포함되겠지만 우리 패널 분들도 같이 나중에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중국이 지금 수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교회에서 중국과의 인식된 일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다만 중국이 공연국으로서 빠르게 구상을 하고 있고 이미 상당히 많은 그 재원의 플로우, 이거 굳이 ODA라고 안 하겠습니다. 저는 플로우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 앞으로 중국이 더 발전하게 되면 매우 빠른 시기에 세계 최대 공연국화 할 겁니다. 그건 거의 뭐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이 분야에서 맺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충분히 앞서 나가실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정에 1년에 2~3명씩은 꼭꼭 중국 학생이 유학을 옵니다. 근데 2~3년 전에 왔던 학생만 봐도 이게 뭔지 모르고 와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면 그냥 국제관계인 줄 알고 와요. 와보니까 전혀 다르네? 그리고 이제 완전 멘붕이 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요새는 알고 와요. 요새는 알고 오고 자기들도 개도국에 대한 책임성, 그 다음에 개도국 비즈니스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활용해서 뭔가 개도국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이제 중국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커리어, 그 다음에 사회복지단에서 일하시는 게 중국도 사실 그런 NGO들이 지금 막 피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과 계속 연관을 맺으시면서 찬스를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기반의 국제기구, 뭐 AIIB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글로 갈 수 있는 것들은 다시 기재부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취업의 길이 많이 열린다? 당장은 없을 거예요. 다만 사업 기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수행을 하는 임플레멘테이션 영역에서는 앞으로 개발 사업의 또 지평이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저는 세 분 다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는 호주에서 금융학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외 자원개발 쪽에서 일을 좀 하다가 그걸 ODA랑 같이 그러니까 국제개발 협력을 또 결합을 시켜가지고 그런 그 외국 개도국에 있는 자원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뭐 지역 개발이나 교육이나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혹시 지금 그 국제개발협력 쪽에서 많은 사례들 알고 계시니까 혹시 이렇게 해외 자원개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거나 혹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PO 같은 거나 뭐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있으면 혹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원개발 관련한 국제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최근에는 ODA의 영역에서 좀 이탈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자원을 개발하니까 이게 프로핏이 이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많이 생기면 굳이 공공의 ODA를 통해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 이제 민자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민간에 콘세션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영역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원개발 영역에서는 대규모의 뭐 인프라가 동반된 그 로운 사업, 차관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일단은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자원개발보다 지역개발을 같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자원 개발을 하면 필히 동반되는 게 이제 지역에 대한 관계 설정과 환경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원래 살았던 사람의 커뮤니티에 대한 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항상 자원 개발에는 지역 개발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문 NGO나 전문 컨설팅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뭐 호주에도 많죠. 왜냐면 호주 기업들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호주 기업들이 나갈 때는 BHP 빌링턴이나 리오틴토가 나갈 때는 꼭 데려가는 NGO들이 있거든요. 같이 데려가서 자기들이 만약에 100억을 번다 그러면 꼭 1, 2억은 거기다 쓰더라고요. 써서 이걸 가지고 그 로컬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영역이면 좋겠는데 워낙 지금 자원 개발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글로벌한 스케일에서 한번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원으로 뭘 이걸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호주에 백그라운드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한 경험을 개도국과 자원 쪽에서 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국내로 회귀하면 훨씬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2외국어 하세요? 저는 영어. 영어는 제1류. 예, 알겠습니다. 네. 재밌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금 말씀하셨던 자원 부국이라고 하면 몇몇 나라들인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자원 부국이 되게 많잖아요. 여기 케이스 스터디, 프로젝트 스터디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우리의 가설은 뭐였었냐면 이 나라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이게 ODA 사업으로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법하다라는 가설로 시작을 했죠.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가면 갈수록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리서치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데 뭐가 있었었냐면 첫 번째로 그 나라에서 자원을 대충 프로젝션을 해보니까 이 자원을 제대로 우리가 다 발굴을 하게 되면 자원이 얼마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우선은. 그런데 스터디를 쭉 통해서 자원을 대충 역산을 해보면 전 국민이 20, 30년을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겠더라라는 대충의 프로젝션이 된 겁니다. 이거 봐라,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운 가설들을 검증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펄럭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이 이미 깊게 비빔발부가 돼 있던 거였었죠.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심지어는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인프라를 누가 해줬느냐가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고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본을 놓고 볼 때 이미 다 어느 정도 파이가 결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를 했던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가설을 검증을 못했어요. 가설이 기각됐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ODA 쪽을, ODA가 아니라 이쪽 국제개발 쪽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나 환상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LG전자는 자원을 개발을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해외 영업 같은 거 하면서 지역 개발이나 그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거예요. 지역과 관련된 리스크를. 그러니까 CSR 차원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파트너들과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합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다른 제3의 파트너가 필요 없이 LG전자가 직접 다 합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 같은 거, 지역의 개발의 문제를. 그럴 리가 없어요. 네. 저희가 이제 한 2년 전부터 그전에는 뭐 그냥 사회공헌을 막 하다가 그 비즈니스 하고 계신 마케팅 하시는 분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랑 좀 더 관계를 막 늘려나가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는 저희가 CSR 신성장 국가에 CSR 전략 국가를 막 선정을 했어요. 그냥 단순히 막 사업이 들어가는 CSR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비즈니스 니즈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근데 그것도 이제 단기적인 비즈니스 니즈 말고 좀 장기적으로 지금은 당장 뭐 사무실도 없고 뭐도 없지만 나중에 좀 커질 것이다라는 곳에서 저희가 전략 국가를 선정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한 5개, 5개국 정도로 선정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 혹은 UN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뭐 지금은 한국 NGO, 한국에 기반을 둔 NGO랑도 일을 하고 있고 그 전에는 UN 기관이랑도 일을 했었고, 아니면 로컬 NGO랑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자원개발 말씀하셨는데 LG전자는 아니지만 저희 쪽에 LG 상사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가 필리핀에 새로운 광산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정부에서 이 광산 사업 하려면 지역개발 사업에 사업비에 굉장히 많은 액수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보면 우리 LG전자가 실사하는 해외에다가 하는 사업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역개발로 반드시 사용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있는 거 보니까 뭐 학교도 만들어줘야 되고 도로도 놔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현지에는 로컬 NGO랑 파트너십을 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굳이 막 기업에 들어가서 해야지 이거 말고 그 파트너 기관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상대방 기업을 다 알게 되고 혹은 뭐 국제기업을 알게 되고 하면서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과장님께 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올해 근무하신 CSR팀에서 근무하신 5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경력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5년을 그 첫 번째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이렇게 공기를 생각하신 건지 안 그러면 이게 약간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는 팀이다 보니까 경력직일 텐데 이런 수시 채용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하셨던 거 이렇게 먼저 계획을 하셨었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기업에서는 절대 일하지 않겠다. 사기업 사익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 그래서 제가 비영리에서 처음 생활을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파트너 기관들이 여러 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지전자도 파트너 기관이었고 참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이런 의견이 와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 기업에서 일하는 게 저의 이 방향과는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의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조직적으로 물론 제가 일하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그 기관은 한국에 있는 NGO가 대부분 이제 맞이하게 될 상황일 텐데 굉장히 작고 협소하고 10명 정도가 사실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다 보니까 모든 일을 다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편집부터 붙이는 것부터 제가 하고 그렇지만 뭐 국장님, 정부의 국장님 만나러 갈 때도 제가 가서 만나고 1부터 100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너무 좋은데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직적인 하이라키 안에 들어와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게 제가 이제 내가 이런 거를 한번 겪어봐야겠다. 굴욕이 올지언정 한번 이런 거를 경험해보고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그보다 더 넓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을 했고요. 제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 뒤의 경우들을 보니까 그렇게 수시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제 뒤로 들어온 사람이 2명 정도 있는데요. 한 명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예요. 요즘에 이제 국제개발하는 분들이 기업에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기업에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없는 CSR 팀이 없을 거예요. 저희 팀에도 2명이나 있어요. 사회복지사를 특화해서 뽑는 쪽으로 들어온 친구가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저희가 막 리스크 매니저에서 막 시작할 때 우리 회사 안에 전문가가 너무 없으니까 외부에서 컨설팅해서 그런 업무 했던 사람이 수시 채용을 통해서 채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국제관계학이랑 조금 특이한 이름인데 지속가능한 개발학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석사를 졸업을 하고 왔는데요. 그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이 사실 이제 환경대학원 안에 속해 있던 거라서 좀 더 환경정책, 정치 관련된 논문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거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뭐 환경공학이나 토목 이런 걸 전공한 것도 아니고 또 환경법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걸 국제개발 협력 쪽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환경이랑 관련된 어떤 집중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CSR 같은 경우에서도 환경이랑 관련된 분야가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지난 정권에 참 좋았죠. 녹색 성장 시대에서는 뭐든지 다 되는데 지금은 새마을 시대이기 때문에 환경은 잠시 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의 중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녹색 성장이 굉장히 맞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중요한 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강화가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회사가 지금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에코시안이라는 회사고 뭐 네모파트너스 뭐 이런 컨설팅 회사들인데 에너지 효율,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효율 진단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 소스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있는 걸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개성의 이슈죠.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을 통한 뭐 오프그리드라든가 이런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펼치는 회사들이 있어서 이런 기업들하고 일을 하면 딱 좋은 아이템이 되는 좋은 퀄리피케이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본인이 익스포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막 일본에서 오셨기 때문에 익스포저가 안 됐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직장, 첫 번째 장벽, 진입장벽 넘기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해서 본인이 충분히 갖고 있는 능력을 펼쳐보시고 그다음에 익스포저를 하고 업계에서 익스포저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전화가 올 겁니다. 그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왔고 전에 있던 직장 그 이름 대면은 이름 대도 되나? 안 되세요. 그 유엔이었어요. 네, 유엔의 한국 모였는데 근데 그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다 보니까 업계 이름이 나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바닥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일단 익스포저 해서 진입장벽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펼쳐 보이세요. 저도 한번 네. 해볼까요? 환경 관련된 분이 아까 CSR 문의하셨는데 저희 팀 10명 가운데 2명이 환경 가지고 석사를 받고 있고요. 1명이 학사가 환경 쪽이에요. 그리고 2명이 그 중복되는 인원인데 이런 에코시안 같은 컨설팅 업체에서 넘어온 거예요. CSR 아까 제가 리스크 관리 말씀드렸잖아요. 이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환경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환경 분야에 있어서 뭐 오염물 매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CSR 영역에서도 환경 분야는 저는 좀 그래도 그 길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CSR뿐만 아니라 사실 CSR은 최근에 생긴 개념이라면 모든 회사가 환경 관련된 조직이 또 따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환경정책실이라고 저희보다도 더 큰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에 가면 다 에코시안에 오신 분도 있고 물론 그 회사 안에서 그대로 잘한 사람들도 있지만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분명히 일자리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이런 기관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좀 넓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속가능 개발 이러면 사실 회사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저희 CSR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 말고 좀 이제 회사에서 환경 쪽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쪽이 먹힐까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자면 환경안전. 환경안전 같은 경우는 왜 최근에 그 공장 같은 데서도 연구소 같은 데서도 왜 사람들 많이 불산이었나요? 이런 거 노출돼가지고 예, 사망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한국 기업에서도 거의 몇십 명의 환경안전 전문가를 채용하고 전공자를 채용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원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환경뿐만 아니라 안전, 좀 범위를 넓게 생각하면 훨씬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하고 일본 기업하고 같이 동인해서 국제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이카, 일본 개발청 자이카 사업인데 자이카 사업을 적절히 수행할 만한 일본 기업이 이제 없거든요. 근데 일본이 더 이상 이제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년 장기 불황 동안 일본 기업들의 체질이 변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행사들 건설로 치면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다만 앞단에 상사들과 컨설팅들은 아직 쟁쟁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식민지 경영도 해봤고 해외에 대한 엄청난 노하우를 잘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네트워크가 잘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근데 그런 네트워크가 이제 사업을 개발하는 거죠. 그 사람들 찍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딱새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컨비네이션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과거에는 없던 일들인데 그래서 일본이 개발한 사업을 한국이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제 생각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일본과 한국을 엮는 역할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6년 정도 체류 경험이면 친구도 좀 있을 거고 현지에 익숙한 여러 가지 환경도 있을 텐데 좀 아까워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절대 일본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도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추가로 딱 하나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본에서 지내고 얘는 제가 환경 중에서도 산업화 방지조약 쪽에 관심이 네. 많았던 거라서 최근에 UNCCD 아시아 쪽에 좀 포함을 하고 왔는데 지금 뭐 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실제로 뭐 한국이라는 그런 개도국의
되게 단기적인 프로젝트로만 참여했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뭐 거주한 경험이나 이런 건 있지 않아서 개발 협력 쪽에서 일하려면 실제로 그런 미국에 들어서 거주하는 경험이 많은데 필수 조건 중에 있으면 좋은데요. 꼭 필수는 아닙니다. 어차피 내년부터는 SDG 그러니까 지속 가능 개발 목표 같은 게 시작이 되고 그 속에서 환경이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쪽의 프로젝트가 앞으로 늘어날 건 거의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경공학을 전공했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과학 그 주변에 있는 사회과학적인 지식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데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 그에 대한 요구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가 GRI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차원에서도 지금 이것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도 아닌가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혹시 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네, 근데요, 그 국내 환경공학 출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좀 더 글로벌하게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맞게 특화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학부부터 일본에서 나온 거죠? 네. 일반 마켓으로 들어가시기가 솔직히 좀 어려우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풀링을 잘 하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분명한 강점은 있는데 그 강점이라는 거를 수용해 줄 만한 그 풀을 만드시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그게 준비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문조사를 아주 짧게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제가 국제개발 협력 분야 취업 전망과 관련된 설문조사인데요.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하면은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있는 IDC 국제개발 협력 박사과정 학생 그리고 아까 말한 국제개발 컨설팅 졸업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종류의 설문조사니까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해서 시장이 어떤지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 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텐데 43명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고 그럼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86%가 국제개발 협력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60%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러니까 현장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로 분석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먼저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취업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다른 일반적인 평균과 비교했습니다. 일반적인 평균과 비교해서 발견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15명, 그리고 보통이다 22명, 오동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은 깨보십니다. 국제개발 인력을 채용할 때 당신 기관에서 국제개발과 관련된 인력을 채용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람이 답합니다. 영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순서가 되게 쉽기 때문에. 맞아요. 영어부터 했어야 되는데. 뭘 것 같습니까? 네? 적극성 아닌가요? 적극성. 네. 또? 기본적인 언어 능력. 언어 능력. 결국은 또 뭐요? 경력. 사업 수행 능력. 글쓰기 능력.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상당히 비슷하고 실제로 요구하는 것과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뭐 했는지 놀랍게도 인성 및 태도입니다. 아까 적극성 능력이었잖아요. 인성 및 태도.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 이 분야에 대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느냐,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갖다 할 능력이 있느냐, 인성적인 인성과 태도.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분야에, 놀랍게도 분야의 경험이 있느냐, 이 분야의 경험.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히 국제개발협력은 분야의 경험이 있느냐, 프로젝트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그 같아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일단 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이 대학원에서도 가능하면 학생들을 이런 프로젝트에 익스포즈를 시키고 싶습니다.
실제로 뭐 학생이 참여한다고 해서 얼마나 깊이 그 프로젝트에 가겠어요. 알겠어요. 그렇지만 해보니까 아는 건 천지 차이. 다음 세 번째는 학력입니다. 학력. 네 번째는 분야의 지식,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영어 능력, 그리고 필기 성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필기 성적. 이거는 제가 어딘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특히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는 당연히 필기 성적을 가지고 뽑을 겁니다. 그 다음은 학점 빵입니다. 제로. 이걸 보여주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 다음 해외 연수 상식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는 너무 많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다양한 능력을 볼 테니까 3개를 꼽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개를 꼽아봐라 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분야 경험. 그 분야 경험이 있는지를 3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야 경험이 많고요. 그 다음은 영어 능력. 그 다음 분야 지식. 여기서 분야 지식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특정한 섹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느냐.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식품 영양과 관련된 그건 아주 좋은 자산입니다. 아까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제너릭 스킬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거든요. 플러스 거기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고 그러면 국제개발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국제개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시야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맨날 식품만 보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넓은 영역 중에 내가 위치하는 것은 여기구나 하는 걸 점을 찍어줄게요. 우리 아까 그 말씀하셨던 미다 코스에 있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자기 분야에서 계속 버티다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 와서 2년 동안 배워봤더니 내가 하고 있었던 것이 이런 거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분야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 주변적인 지식과 전반적인 지식을 쌓으면서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면은 그 분야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는 그 분야에 가면 대단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드물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과 태도, 그 다음 능력, 필기 성적, 그 다음은 자, 여러분 기관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 봤더니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부족한 능력이 뭐였습니까? 자신들이 면접을 해보거나 채용을 해봤을 때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 첫 번째, 또 사업 경험.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분야 전문성, 세 번째는 지역 전문성, 네 번째는 아까 말한 보고서 작성 능력이 없다. 이게 국제개발 협력에서는 왜 보고서 작성 능력이 중요하냐면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국가의 재정에서 나옵니다. 기업은 돈을 쓰면은 굳이 보고서를 만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민간의 개인의 호르몬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주들의 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돈만 벌어오면 장땡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자금은 반드시 이게 제대로 쓰였다는 걸 다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큐멘트로 남아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서 작성 능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어가 되었든 한글이 되었든. 물론 영어로 쓰면 더 좋겠지만. 그 다음은 조직 적응력. 그 다음은 국제감각. 국제감각이 생각보다 뒤에 있죠. 생각보다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국제감각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개발에 대한 이해입니다. 국제개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그렇고요. 그 다음 경제 경영 지식. 큰일 났네. 제가 경제학 하는 사람인데. 다음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국제개발 협력 전문가가 가져야 될 핵심적인 자질 2가지를 골라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이때는 국제 및 영어 및 국제감각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야 전문성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업 참여 경험, 네 번째는 지역 전문성, 개발 이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영어와 국제감각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분야 전문성이 있고, 그 다음은 실제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작성 능력 이런 식으로. 다음은 취업 유망 기관 이렇게 부르는데, 첫 번째는 전문 컨설팅 기업. 자기들이 봤을 때 취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양한 종류의 전문 컨설팅 기업. 그 다음은 NGO, 세 번째는 일반 기업, 정부 공공기관, 국제기구 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물었는데 사실 이거는 샘플이 바이어스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스라고 생각해서요. 어쨌든 그렇지만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다수 유리하다가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후배들을 위해서 이 분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조언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쭉 한번 재미있는 거 골라왔어요. 첫 번째는 사업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경험이나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다음 풍광 목표를 확고히 하고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축적해라. 그 다음은 고스펙과 인류의 환상만으로 입문하지 마라. 현실과 흥미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해라. 다음은 자기 전문 분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본인 관심 분야에서 경험을 계속 축적해라.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를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걸 발전시키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산으로 생각해요. 다음은 토익하나 수출을 같은 데만 목매지 말고 다양한 경로가 있다는 걸 제발 하게 되라.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으면 다 저 토익하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토익하 1년에 20명도 안 뽑는데 그거 말고 다양한 길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다음은 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합적인 이해관계자 니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한국어 보고서 작성 능력을 길러라. 논리적인 명확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이거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상당 부분은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은 그리고 책을 만들고 토론을 즐기고 그 다음은 100마디 이론보다는 한 번에 사학 경험이 중요하다. 하루 15시간 이상 그리고 주말 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체력인데요? 체력입니까? 다음은 외국어 능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일하게 거의 측정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어 능력이라는 것은 일반 가능력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수준의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 영어로 글쓰기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경력을 한 방향으로 쌓으려고 합니다. 국제기구의 인터넷 제표 등 해외에 도전하는 좋은 조언들이 있었어요. 이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자, 혹시 더 질문 있습니까? 네. 저희 연애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손편지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이메일도 썼고,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시죠? 그냥 단문으로 카톡 날리잖아요. 헤어질 때도 카톡으로 헤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편적인 예인데 일단은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본인이 그런 거 하면 어떨까요? 논문대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도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뭘 하나 목표를 설정을 해주고 내가 이걸 꼭 써야겠다. 그러니까 읽는 거에 그치지 말고 내가 이걸 다시 나의 지식화해서 그걸 다시 산출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목표 설정을 하고 본인이 글을 한번 많이 써보는 게 어떨까요? 근데 요새는 카피 앤 페이스트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요새 학생들이 뭘 하냐면은 일단 쫙 카피를 해가지고 일단 그 다음에 다시 재배열을 하죠. 여러분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배열을 하는 거죠. 배열. 이거 글쓰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부터 본인을 좀 해방시키세요. 해방시켜서 진짜 글쓰기를 한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보니까 저희 그 글쓰기 달인들이 몇 분 있거든요. 여기 저희 김은영 부도 정말 글을 잘 쓰는 친구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선배들한테 글쓰기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그 좋은 거. 네. 위드라고 하고요. 네, 영양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주로 학교 급식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해서 최근에 몽골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요. 저희하고 지금 책을 같이 지금 출판하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돈을 쓰면서 영양학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식단을
여러 선생님들이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 현지에서 활용 가능한 식재료, 농업, 마케팅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저 약국에서 근무를 맡고 있는 약사님이라 아직 초기라서 보려고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도 다른 선생님처럼 저희가 가진 지식을 제 사익을 위해서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쓰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또 현재 국내에 환경 또한 보건의료 쪽이나 사회복지 쪽이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그쪽을 개발을 하는데 참여하고 싶다고 늘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의료 봉사활동에도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콘서트 홍보 자료를 보고 이거를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개발 쪽에도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국내 개발을 위해서 보건대학원 쪽으로 진학해볼까 하고 실제로 석사를 맡은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국제 개발 쪽으로 만약에 대학원에 와서 교육을 받게 된다면 그런 중립성에 덜 부족한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지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조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진로 면에서 그런 질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오기 전에 자료를 검색해봤더니 코닥이라는 이 교육 단체에서도 교육기관에서도 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콘셉트를 이전에 많이 수용하셨더라고요. 아까 가난 모자 보건사업은 분야의 영양사업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많이 궁금해서 이전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이 공적인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그 프로필들이랑 비즈니스 면에서 이 보건의료들이 활성이 될 수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게 합시다. 질문을 다 받고 자, 저희가 시간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경제학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부생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분들처럼 특별히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경제학이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NGO에 입사를 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 분야를 좀 탐색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그런 과정을 좀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 학부생으로서 NGO에 들어갔을 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네. 저는 그 스페인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중남미에 관심이 많고 사회과학하고 사회학 쪽에 관심이 많은데, 약간 우리나라 이제 국제개발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역에 대한 지식이나 거기 문화에 대한 이해나 경험과 그 사람들과의 소통해주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지역개발 전문가로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며, 그다음에 이 분야에서는 커리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두 가지 전문가 있죠. 국제개발과 기술 전문가 있는 국제개발 기술 전문가처럼 이렇게 특정한 엄청난 깊이 있는 전문 능력이 필요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결국에는 그 정도로 거기서는 지금 분야가 있는 상태에서 좀 더 변화밖에
중국이랑 뭐 교환학생도 생각이 있고 시험을 해서 그 회사에서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영역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아직 NGO나 이런 쪽으로 서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한테 아주 많이 그러려면 한 100만 원을 써야 된다. 너무 긴 과정이다. 뭐 편집자리도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네. 네,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지금 포이프나 굿네이버스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이 유명하고 그런데 앞으로도 이 아동 쪽으로 국제결발 협력을 할 수 있는 길이나 다양성, 뭐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글로벌 교육본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저는 교수님께 궁금한 게 일하면서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미대학에서 혹시 교육 관련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외국 박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저는 영국에서 일단 국제관계학을 석사 공부했고요. 교육학 쪽으로 이제 박사를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교육학으로 들어가서 개발 쪽으로 논문을 쓸지 아니면 개발 쪽으로 들어가서 교육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지 그게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교나 프로그램 아시는 대학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딱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생인데요. 아까 다른 학부생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저도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것과 그 분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그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특히 마케팅과 프로젝트 사업 관리 그리고 펀드레이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학부의 전공이 앞으로 제 대학원 전공, 국제개발 협력 석사 과정을 하고 싶은데 이 전공과 어떤 일치성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남자.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 나와서 지금 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전에는 코이카에서 2년 동안 봉사단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기계공학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회사 다니면서 어떤 국제개발 쪽으로 전복을 시킬 수 있을까 열심히 찾고는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기계공학, 특별히 기구제작 쪽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적정 기술이나 혹은 다른 국제개발하는 협력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저는 졸업한 대학생이에요. 사실 취업 준비생이고 대학원하고 일을 하고 되게 많이 지금 고민을 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대학원은 조금 이따 편의점을 하면서 분야를 좀 정확히 해서 가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한 1, 2년 후에. 근데 이제 박 교수님께서 아까 한 줄 요약 조언에서 한 분야의 경력을 쌓아라라는 팁에 조언을 받는데 지금 시작해야 되는 위치에서 대학원 분야도 정하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약간 여러 가지를 시행착오를 겪고 싶은 마음이긴 한데 약간 또 제가 제너럴리스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한 분야에서 어떻게 프로젝트 참여를 하고 할 수 있는 궁금해요. 나중에 혹시 또 이게 이 분야에서 쌓았던 프로젝트 능력이 내가 정말 원하는 분야에서 쓸모없게 될까봐 그런 고민 사항이 좀 있어요. 제너럴리스트라는 뜻이 네, 정말 다들 좋은 질문이고 정말 여러분들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조언을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언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혹시 두 분들 중에 답을 하실 분이 있으면 네, 그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다양한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이 오셨네요. 부럽습니다. 특히 경제하시고 경영하시는 분들 갑갑해 하지 마세요. 굉장히 좋은 전공이에요. 여기 우리 교수님도 보시면은 경제학
기술이거나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정보. 왜냐하면 제가 좀 있어 보니까 그 아무리 국제개발 분야라고 해도 중요한 게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사회공헌이다 혹은 그러면 그냥 기부하는 게 많았어요. 아 우리 밥 좀 주고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그 자선적 차원에서 도와주고 뭐하고 하는 건 너무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프로핏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국제개발도 그렇고 CSR도 그렇고 약간 트렌드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누가 이렇게 봐줄 수 있느냐? 사실 그런 분야의 전문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경제를 전공하시고 경영 전공하시고 하신 분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교수님 말씀처럼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전공을 이렇게 두고 킵해놓고 그걸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혹은 역적으로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 다 정말 좋은 전공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까 보건 말씀하신 분도 그 기회가 되게 많아요. 저희 기업에서도 그렇고 모바일을 활용한 뭐 보건도 그렇고 굉장히 그 요즘에는 접목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쪽으로 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나가셨으면 좋겠다. T자형 인재라고들 하잖아요. 지금 이제 시작점에 계신 분들이 점 하나 찍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요거를 옆으로 이렇게 늘리던 아니면 그 분야에 조금 더 밑으로 늘리던 조금 한번 더 점점점 넓혀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떤 분야,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신데 마음 편한 소리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관심 있는 일 하라고 하고 싶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특히 그 일을 시작하는 처음 시점에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재미있어야지 그거 열심히 하는 거지. 솔직히 어디 그냥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가지고 거기서 뭔가 꿈을 만들어내고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꿈꾸고 하는 건 다른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재미있게 하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일하는 시간 동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되 좋아하지 않은 일도 같이 해야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결정을 하면 좋아하지 않은 일이 따라와요. 그거는 그냥 감수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처음 시작할 때 50%를 봤어요. 한 50% 정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나머지 50%는 내가 좀 싫은 일을 해도 내가 기꺼이 그거를 감당해 내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건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 성과가 더 많이 나오고 그쪽으로 영역이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업무를 이제 좀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50%는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좋아하는 일이 더 많아져서 막 70~80%까지 되게 커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냥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일 선택해도 잊지 않고 충분히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너럴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질문에다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보시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쪽에만 관심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경험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근데 플랜 B를 내가 세워놓지 않으면 이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플랜 B가 나의 도피처가 되는 스타일들은 플랜 B를 세우시면 안 되고요. 이 플랜 B가 진짜로 나의 플랜 B가 되는 그런 분들이시랑 플랜 B를 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취준생들이 가장 고민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앵간히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를 받아주냐라는 거죠. 대부분 안 받아줘요. 그렇죠? 그때 플랜 B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달리시는 건 좋은데 그 한 곳이라는 게 정확한 직장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풀링을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 안에서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어느 쪽으로 내가 갈 건지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NGO가 굉장히 멋있게 보이잖아요. 사회공헌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잡을 잡는다는 건 현실이거든요. NGO는 정말로 내가 뭔가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 하면은 피하셔야 하고요. NGO에 들어가서 다음 단계로 레벨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요원한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NGO 단체에서 하시는 일들이나 아니면 NGO 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서 기업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면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서울입니다. 판단 잘 하셔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개발 쪽에 제가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마켓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컨설팅 퍼스펙티브는 그렇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섹터 스킬들이 있는데 그 앞단에 안 되는 것들을 컨설팅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컨설팅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고요. 이게 비즈니스 컨설팅에서 이제는 국제개발 쪽으로 넘어가는 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국제개발 쪽 그리고 컨설팅 쪽 이쪽이 같이 되면 되게 좋다라는 거고,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아까 지역 전문가 얘기하셨잖아요. 지역에 대해서는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개발 쪽이 여러분들이 늙어서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늙어도 나를 별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쪽은 안 그래요. 마음만 넘어가면 왜 이렇게 늙어서 안 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제개발 쪽으로 가는 지역들이 우리보다 낙후된 지역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옛날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제개발 쪽이 좋은 건 뭐냐면 지역 전문가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국제개발을 하다가 아니야 돈 벌래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퍼튜니티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인도네시아라던가 아니면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들 국제개발 얘기하시는데 각 나라 경제 성장률 아세요? 대충? 인도 몇 프로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마켓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아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개발 국가들은 지금 성장률이 어마어마해요. 인도만 하더라도 지금 인도는 10몇 %대고요. 중국은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서도 지금 8%대입니다. 7%대.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눈 뜨고 일어나면 잡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3%대잖아요. 성장국도 아닌데 3%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잠자고 딱 일어나잖아요. 잡이 없어져. 제가 왜 국제개발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지지고 복구하시는 노력으로 밖에 나가시면 훨씬 좋은 오퍼튜니티가 많아요. 이걸 찾으시려면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보건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빼놓을 수 없는 게 의료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저결국가로 넘어가시면 선진 의료라는 거죠. 비즈니스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근데 민감하게 보셔야 될 거는 정말 내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는지를 보셔야죠. 그 역량이 키워지지 않으면 좀 묘한 얘기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몇 개 엮어서 경영학과랑 아까 지역개발 경영학과랑 국제학과 두 분이 같은 고민인데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국제 쪽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국제라는 건 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두 분의 고민은 근데 똑같은 거죠. 어떻게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근데 국제개발 쪽, 국제개발 협력 쪽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나갈 때 그런 프로젝트 오퍼튜니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나갈 때 에티튜드가 굉장히 달라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사전 준비를 해서 나가는 친구들은 프로젝트가 돼서 돌아오고요. 준비가 안 돼서 나간 친구들은 봉사가 돼서 돌아와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내가 이걸 했다라고 하면 나를 바라봐주는 회사나 기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포장을 못합니다. 봉사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홀리스틱하게 쓰고요. 이걸 프로젝트를 꺼낸 사람들은 나를 마케팅하는 데, 세일즈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똑같은 오퍼튜니티를 잡았는데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넥스트 스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제개발 쪽은 오퍼튜니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고 앉아서 떠먹어주기만 바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나 밖에 기관에서 하는 프로젝트들을 보시고요. 이걸 내 걸로 만드셔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삼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내 경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워크업을 한 얘기예요. 워킹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전문가 아까 스페인어학과 말씀하셨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스페인 쪽은 오퍼튜니티가 굉장히 많아요. 스페인어권은. 그래서 저는 지역 전문가로 접근하시는 게 섹터 전문가보다 훨씬 쉽습니다. 섹터 전문가는 한순간에 절대로 되지 않아요.
지역 전문가는 우리가 대학생 입장에서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그것도 똑같은 어프로치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제너럴리스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스페셜리스트라고 좋은 게 아닙니다. 컨설팅 측면에서 보면 제일 잘 되는 게 비즈니스 컨설팅이 가장 빨리 가거든요. 옛날엔 제너럴리스트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꽂았다 저기 꽂았다 하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스페셜리스트가 바뀌었어요. 스페셜티를 딱 키웠는데 이 스페셜리스트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 세상이 바뀌니까 이쪽 스페셜티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할 게 없어져요. 아까 말씀하셨던 거 T자라는 거 국제개발조도 분명히 그렇게 갈 거예요. 제 조언은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맥락이 똑같고요. 시작점은 지역으로부터 찾으시는 게 대학생들한테 현실적이에요. 우선 저도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뭐 NGO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그 NGO와 NPO라고 제가 굳이 이걸 구분해서 쓴 이유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NPO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NGO는 non-government고 NPO는 non-profit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NGO는 미션,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그런 사단법인이 많고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단은 물론 개인의 희생도 따라야 된다는 걸 바닥에 조금 은근히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열정페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 근데 엔트리 레벨 셀러리는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뭐 200 단위의 NGO들이 상당히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10년 차, 20년 차죠. 10년 차 되면은 이제 한 50에서 100 정도 오르고요. 20년 차 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으로서 기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우리나라 개발 NGO들이 갖고 있다는 건데 NPO는 뭐냐면 일은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그 페이도 기업만큼, 피오만큼 받는데 다만 주주배당을 안 하는 걸 NPO라고 합니다. 이런 데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제 목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개발 NGO들을 NPO화 시키는 거예요. NPO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받고 제대로 주고 제대로 일하고 그 다음에 뭐 공익적인 분야에서 이익이 나면 주주배당만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재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저희가 매년 이제 연수를 가는 미국에 있는 컨설팅인데요. 얘네가 정확히 NPO거든요. 근데 얘네가 1년 매출이 1억 불이에요. 1억 불이면 1,000억이에요. 1,000억. 우리 돈으로. 그게 건설이나 장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수한 컨설팅 서비스만으로 대개 1,000억 불 정도 수주해서 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정도 되면은 우리 코이카가 1년에 내보내는 프로젝트의 5분의 1입니다. 그걸 한 회사, 한낱 NPO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업계가 좀 재편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좀 더 좋은 성질의 일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우리가 이름 석자만 되면 알 수 있는 유수한 NGO에 취직을 했던 많은 친구들이 한 3, 4년을 못 버티고 그냥 나와서 코이카의 비정규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코이카의 비정규직이 NGO의 정규직보다 대우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냥 해외 근무 수당으로 보면 한 2~3배쯤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한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공급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에서 볼 때는 취업 담당자 NGO의 취업 담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나가실래요? 그러면 그대 같은 분들은 줄 서 있어요. 언제라도 못 들어와서 안 달린 분들 계속 서류가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미스매치가 이분들을 오판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분명히 조금 한 번쯤은 우리 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 ODA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부가 어떠네, 뭐 0.7%가 어떠네 그러지 말고 이거부터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가 아까 제 점심을 우리 박사과정에 있는 제 친한 친구랑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 친구 미국에서 박사과정까지 거의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위를 안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학위를 농경제로 했어요.
농경제로 하고 LG CNS라는 회사에서 SI 회사죠. IT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거의 학위를 마칠 때쯤에는 거의 농경제의 분야 전문가로서 컸는데 일은 또 IT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또 나름 IT 전문가이기도 하죠. 그럼 자기는 두 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좋으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 얘기를 해주는데 개발업계에서 좀 유명한 IT 분야 교수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수산업 프로젝트에 PM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 IT 하시는 분 아니야? 왜 수산업을 하시지? 근데 이분도 그 분야가 너무 협소하고 그 분야의 본인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에 지쳐서 좀 더 다른 분야로 범용화하려는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뭐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말 나왔지만 저는 그 표현을 싫어하지만 어쨌든 스페셜리스트 하시다가 제너럴리스트 쪽으로 넘어오시고 싶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거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ODA의 규모나 국제개발 분야 자체가 각 분야로 쪼개기에는 아직 시장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은 한 분야에서 특화하면 그 분야에서 충분히 자기가 뭐 이름을 떨치면서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건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넘어가는 사례들이 최근에 몇 개가 있다. 그래서 개발 전문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즉 분야 전문가에서 개발 전문가로 황골 탈퇴하려는 재미있는 사례가 이제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거 대답을 하겠는데 우선 첫 번째 약사 선생님 정말 부럽습니다. 보건의료예요. 지금 인력이 넘쳐요. 보건대학원 가시면 보건대학원이 몇 개가 한 20개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한 보건대학원에 평균적으로 한 5-60명씩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의 반 이상은 국제개발 협력을 하시겠다고 해요. 그 몇 명이에요? 수천 명대잖아요. 그런데 보건대학원에 가시는 분들은 의사, 간호사,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뭐 딴 거 하시다가 이런 보건 쪽에 해볼까, 공중보건 쪽으로 해볼까 해서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건대학원을 나와도 국제개발 협력에 투입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 코디네이터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 비해서 선생님은 정말 복 받은 분이에요. 일단 약사라는 그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있다는 건 뭘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보건대학원 절대 가실 이유가 없고요. 그냥 개발 공부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사나 의사나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이것과 블렌딩하면은 금값입니다. 그런 말은. 지금은 인력은 한쪽에서는 보건대학 출신이 넘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서티파이드 된 의사, 간호사, 약사는 대부족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국제개발 분야에 가서 힘들게 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의사 선생님들하고 몇 분하고 같이 뭐 사업 베트남 병원 평가라든가 교수님도 하셨지만 그다음에 뭐 중남미에 있는 모자보건 사업 평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로 평가 쪽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일하고 싶은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 중에서 저희가 같이 일하고 싶은 의사 선생님 딱 두 분 계세요. 딱 두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금값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하시면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커리어 개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학 하시는 분, NGO 업그레이드. 이 아마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신 것 같고,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 하는 학생. 뭐 우리가 평소에도 얘기 많이 했지만 스페인어하고 영어하고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 특히 이제 지역 개발을 한 사회과학적 지식이라든가 경영학적 노하우가 있으면 금값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국제학부 학생과 경영학부 학생들 아까 질문한 답에 대한 대답은 제가 대충 이제 드린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기발랄한 능력과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 졸업하신 분들 아동개발협력 쪽으로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섹터라는 게 대충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동이 중요하다.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사실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한국 중심의 프로젝트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버리지 말고 이거는 결국 모자보건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또한 그 교육 분야, 일반적인 교육 분야 그리고
사회개발, 지역개발 쪽으로까지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의 그 영역을 팽창시키려는 노력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캐디에 오신 선생님들은 제가 캐디 자주 가니까 따로 만나죠. 근데 뭐 개발로 들어가서 교육을 하던, 교육을 들어가서 개발을 하던 이 고도의 그 커스터마이즈된 컨설팅이 필요하니까 제가 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석사하셨으면 미국에서 박사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박사했거든요. 저는 영국에서 박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경영학생 얘기했고 8번 공대 나오신 분. 근데 코바 출신이시기도 하고 뭐 기계를 전공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에도 계시긴 한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분절화된 느낌이에요. 너무 경력이 띄엄띄엄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걸 잘 이제 엮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계 쪽에서도 어떤 쪽으로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근데 어쨌든 공학 출신들 갖고 있는 기본적인 딜레마라는 게 또한 그 문과적 소양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학부만 나오셨어요? 아니면 대학원도 가셨어요? 학부만. 네, 조금 더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형이 학부 좋은 데 나오셔서 대기업 취직해서 계속 쭉 일하다가 50대 초반에 나오는 형 가장 위험합니다. 그 형이 가장 위험. 왜냐하면 50대 초반에 나와서 지금 갈 데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90살, 100살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인생의 나머지 3분의 1을 실업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예전에는 예전에 먼저 일찍 죽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자본 축적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받은 유산도 있었어요. 왜냐? 아버님,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유산을 빨리 받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팩터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자본 축적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풍문으로 들어서 그 가정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나의 탄착점은 60대에 맞추세요. 60대에 맞춰서 그때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면밀하게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개발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멘토처럼 모시는 교수님 35년생이신데 ADB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일하셨고 경제학부 하시는데 워낙 글도 잘 쓰시고 열심히 일하시다 보니까 지금 몇 세시죠? 80세시죠? 35년생이면 80대죠? 난 80대. 아직도 코이카에서 전화 받으세요. 이번에 어디 전문가 파견 가실래요? 아유 내가 늙어서 이제 거기 안 갈 정도야. 그만큼 사람이 한쪽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좋은 분들이 부족하고 좋은 분들로 이름이 나면 별로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갈 거냐 일을 할까. 그래서 그런데 일을 하고 대학원을 가는 것도 방법인데 저는 대학원을 가서 빨리 일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발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 있는 대학원, 그 다음에 실무형 대학원 쪽으로 먼저 발을 디디면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채널과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빠르게 맞췄네요. 자, 일단 박수 한번 주세요. 아까 여기 전공 학생 중에 경제나 경영이나 아니면 국제관계나 이런 문과 쪽의 학생들이 계신데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해볼게요.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나? 저는 석사 때 저는 경제학이잖아요. 그리고 석사 때는 무슨 공부를 했냐면 개도국 경제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개도국이 어떤 나라는 왜 못 살고 어떤 나라는 잘 살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박사는 국제 체제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국제 인터내셔널 폴리티컬 이코노미라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시스템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물론 논문은 아주 그중에 스페시픽한 파트가 있지만 그런 거죠. 그런 다음에 다른 데서 조금 있다가 국책연구원에 들어갔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국책연구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다시 또 지역연구를 하고 중동,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개도국 지역 연구를 하고 물론 경제, 그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경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관계에서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대외 원조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외 원조 정책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우리나라는 대외 원조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외 원조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발을 담그게 되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 글도 쓰고 보고서도 쓰고 논문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와 이제 연결
그래서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고, 그중에 프로젝트는 이제 주로 제너럴리스트로서의 프로젝트인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제너럴리스트 교수님도 그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섹터 전문가들은 일종의 그 엔지니어에 해당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문화나 그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트남 병원 사업을 제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 병원에 얽혀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 누군지를 분석을 해요. 그거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과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병원이 지속 가능한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이 병원의 재무 상태, 수익 구조, 지출 구조 같은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죠? 누가 하겠어요? 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보고서로 만들어야 돼요. 보고서로 만드는 능력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 논리적인 사고를 체계적으로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네릭한 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걸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사회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야 할, 여러분들 문과 쪽의 출신들이 개발해야 될 능력이 뭔지 대충 이제 감이 왔을 거예요. 그런 종류의, 그리고 그것은 그럼 어떻게 그 능력을 쌓아야 되냐? 물론 자기 스스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하나씩 축적해서 배워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형성되는 능력, 그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경제학자 규모가 몇 점 되느냐 하는 건데, 아까 교수님이 우리나라 ODA 규모가 무려 4,000억 정도. 전 세계 전체의 ODA 규모는 얼마쯤 되느냐 하면은 1,500억, 1,400억 달러. 그러니까 공적 자금으로 지출되는 것만 1,400억 달러지만 150조 정도. 우리나라 150조. 그럼 150조 원 정도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 애플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애플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모가 이 시장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 자금만 그렇고, 아까 얘기한 민간 지원까지 하면은 그것의 몇 배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도 이런 데 참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나 수요는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시장이 요구하는 재능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재능을 요구한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해가지고는, 물론 뭐 섹터 전문성이, 이 전문가들은 자기 섹터에 대해서만 알아도 필요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영역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의 니즈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고, 저희 대학원에서도 교육을 할 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걸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이 과목을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왜 배우지 지금? 왜 통계학을 배우다가 경제학을 배우다가 갑자기 프로젝터 실무를 배우다가, 그러니까 참, 그래서 처음 저희 학생들이 들어오면 오리엔테이션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관심이 있으면은 계속 정보를 수집하려고, 저희도 오늘 그런 기회를 가졌지만 앞으로 또 많은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또 이런 비슷한 기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들어간가? 이 예정도 너무 길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듣는데, 그리고 또 이 강사분들이 너무너무 전문적이고 그리고 친절한 답변을 좋은 콘서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이 참석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인사님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